2024년 2월 20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전례 없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파업은 2025년 12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마비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인데 그중 95%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암 수술은 16% 감소했고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어 문을 부분적으로 닫았으며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벌이는 싸움일까요? 아니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일까요? 먼저 정부의 입장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에는 3,500명이었는데 의사들의 파업 이후 500명이 줄어들어 3,058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고소득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독일은 4.5명, 오스트리아는 5.4명, 노르웨이는 5.1명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사 부족이 전국적으로 균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1,000명당 의사 수는 4.7명으로 선진국 수준이지만 지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이 특히 심각합니다. 대한소아과학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교육병원 중 12.5%가 소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고 지방에서는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7,000명의 환자가 즉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중 약 30%는 관련 의사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30년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현재의 의사 수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의 논리를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초기에 대중의 여론은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2024년 2월 갤럽 코리아 여론조사에서 76%의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했고 의사들의 파업을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단지 16%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원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더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사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이 증가하고 그러면 의사 개인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국회 김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미래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정원 증원을 격렬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OECD 건강통계 2023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봉직의 전문의는 2020년 기준 연평균 19만 2,749달러를 벌었는데 이것은 OECD 평균보다 60% 높고 28개국 중 1위입니다. 개원의의 경우 연평균 29만 8,800달러로 벨기에 다음으로 2위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 의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의료정책연구소는 이 통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17가의 국가가 있는데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는 의사 소득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국이 제출한 데이터의 종류도 다릅니다. 일반 환율을 사용하면 한국 전문의 소득은 봉직의의 경우 7위, 개원의의 경우 5위로 떨어집니다. 일반의의 경우 일반 환율 기준으로 봉직의는 8위, 개원의는 13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소득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의사들이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초까지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듣지 못했다가 갑자기 2,000명 증원이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문제를 가장 잘 아는데 왜 정부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으로 숫자만 늘리려고 하느냐고 반발합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 인력 조정 기구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과정 없이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들은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서울과 대도시에는 의사가 충분하지만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다루기 때문에 의료소송의 위험이 높고 야간과 주말에도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보수는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 낮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가 체계가 이런 필수 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부분의 신규 의사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위험이 낮은 분야로 몰릴 것이라고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전의 응급실 전공에 류호하다는 법적 근무 시간 상한이 주 88시간인데 자신은 주 126시간, 한 번에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은 착취이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합니다. 대형 병원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지점을 확장하고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그 병원들을 저임금 전공의들의 노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전체 의사의 약 38%를 차지하지만 실제 업무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병원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들은 의대 교육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학생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 회장 이정근은 3월 집회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끝없이 추락하여 안전하지 않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초래하고 결국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의대들은 이미 교수 부족, 실습 병상 부족, 교육 장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60%나 증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 김윤 의원은 처음 2년은 의예과 교육이기 때문에 의대보다 교수진이 많아 정부가 2년 안에 자원을 투자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들이 부속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공의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장시간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민간 의료기관이 지배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지불됩니다. 의사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크게 의존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와 낮은 의료 수가는 의료 서비스의 양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결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진료 시간이 짧아지며 근무 시간이 연장됩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8개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가장 많고 진료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한국인이 받은 외래 진료 상담 횟수는 연평균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5.9에 2.6배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의사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해칩니다. 현재의 의료 정책을 추가로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 모집된 의대생들은 대부분 더 나은 보수와 근무 조건을 가진 전문 분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더 많은 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환자들이 의료 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의료 전달 모델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질병 스펙트럼의 변화로 인해 의료진의 불균형과 부족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환자 나윤희는 의사를 더 양성해도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데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들은 모두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는 지방에서 부족합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는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2월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의사회 사무실을 급습했고 파업을 선동하고 방조한 혐의로 5명의 고위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9월까지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 채용에는 104명의 지원자만 지원했는데 이것은 공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2025년에 졸업 예정인 의대생 중 95% 이상이 의사 면허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중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 위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 모두를 참여시키는 공공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공립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지만 이것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의학 교육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사 양성에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인력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4월 19일 의과대학이 2025년 입학 정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된 정원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2026년부터는 원래 증가된 정원을 유지하는 조정된 의료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5월에는 대학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더 낮은 정원을 원한다는 업데이트된 수치에 따라 정원 증가가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인턴들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월 2025년 정부는 2026년 정원을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에는 정부가 검증된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 16일 국회 의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초에 의대 입학을 늘리기 위한 추가 개혁을 계획했습니다.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는 의사들에게 복귀를 명령했지만 계엄령 선포는 24시간 만에 뒤집혔고 윤 대통령은 나중에 이 때문에 탄핵되고 해임되었습니다. 6월 3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의 의료 위기 대응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들은 올해 암 수술을 16% 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부 응급 클리닉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이 최근 정책 브리핑에서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무력하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아플 때 의료를 받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7개월이 지난 후 2,000명의 의대생을 추가하는 바로 그 계획이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이것은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진단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적고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실제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 수가 체계와 근무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신규 의사들도 기피 분야를 피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정원 증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2000년에도 의사들은 파업으로 정부를 굴복시켜 의대 정원을 3,500명에서 3,058명으로 줄였고 2020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한 달간 파업하여 정부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우영 교수는 의사들이 정부의 주장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의사들도 이런 근본적인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시스템 개혁에 동의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 의사들이 실제로 과로하지만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공급이 증가하면 그 보상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원 반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의사수 문제를 강조하고 의사들을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근본적인 문제를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약 750명의 한국 의사가 의료 과실로 기소되는데 이것은 일본, 영국, 독일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실수할 위험이 높고 환자들은 불만족스러운 경험 때문에 쉽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전공의들은 주백 시간을 일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독립한 후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합니다. 급격한 증가가 아니라 10년에 걸친 단계적 증가가 현실적입니다. 둘째,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근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근무 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공의를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근무 시간을 법정 기준 안으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환자가 경미한 질환으로도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1차 진료와 2차, 3차 진료가 체계적으로 분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료 과실 소송 제도를 개선하여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또한 의료계도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의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성형 외과나 피부과 같은 비급여 진료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일부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부재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믿지 않고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대결하고 타협하기보다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대치는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수술을 기다리고 응급 환자는 병원을 찾지 못하며 임산부는 분만할 곳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승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의 패배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가 참여형 의사 인력 계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의사 정원 제도를 통해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영국의 NHS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병원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캐나다는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지방 의사를 유치합니다. 이런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들의 전문성이 무시된다는 분노,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외면당한다는 좌절입니다. 동시에 정부도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모두가 패배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이재명 신정부가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든 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 중에 포용적 대화와 합리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정원 증원을 완전히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강경 대응만 한다면 파업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복잡한 문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양측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들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도 일방적인 결정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한쪽을 비난하기보다는 양측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숨겨진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반가쇠입니다. 의사 부족도 문제이지만 의료 수가 체계,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 전달 체계, 의료 과실 소송 제도, 이 모든 것이 함께 개혁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며 반대로 정원을 전혀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이며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2월에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은 단순한 노사 분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의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며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의료를 순전히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공공재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이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한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